결혼 전 우리는 3년 동안 연애했습니다. 남편은 IT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저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꿈을 키워갔죠.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끌렸습니다. 그는 늘 약속 시간에 맞춰 나타났고, 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맛집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는 그가 내 인생의 반려자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연애 초반 그는 매일 저녁 전화로 하루를 공유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코드 디버깅 하느라 정신없었어라며 웃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런 그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주말이면 함께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는 늘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라고 말하며 손을 잡았어요. 그 말에 저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기 전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에 반지를 꺼내며 평생 함께하고 싶어라고 했죠. 그 순간은 영화처럼 낭만적이었어요. 저는 눈물까지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가 평생 행복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녁이면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지만 그 이유가 점점 모호해졌습니다. 야근이야라고 짧게 말하고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연애 시절엔 핸드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던 그가 결혼 후엔 늘 잠금 화면을 확인하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IT 업계는 야근이 잦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어요. 무심코 화면을 보니 낯선 이름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혜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메시지 내용은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라는 짧은 문장.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그는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고 옷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도 남편이 쓰는 향수도 아니었어요. 이 냄새 뭐야? 라고 물었더니 그는 회식 자리에서 누가 뿌린 거겠지라며 웃으며 넘어갔어요. 그 웃음이 어쩐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일상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주말에도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나가야 해라며 집을 나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엔 주말이면 함께 넷플릭스를 보거나 근교 카페에 갔던 그가 이제는 혼자 외출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2명이 식사한 영수증이었죠. 날짜는 그가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의심이 커지면서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가 잠든 사이 비밀번호를 풀었어요. 연애 시절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라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어보니 혜진이라는 이름의 대화가 수백 건 쌓여 있었어요. 대화는 몇 년 전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부터 시작되었더군요. 오늘 밤에 뭐해? 너 생각나 같은 가벼운 대화부터
지난주에 만났던 카페에 다시 가고 싶어 같은 내용까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혜진과의 메시지를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메시지에는 그들이 함께 카페에 가고 식사를 하고 심지어 주말에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던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애하던 그 시간, 그가 저와 함께하지 않을 때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라는 문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저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그의 노트북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다행히 결혼기념일로 그대로였습니다. 메신저 앱과 이메일을 뒤지니 혜진과의 대화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들은 우리가 결혼하기 몇 달 전에도 만났더군요. 심지어 프러포즈 직전 주말 그가 회사 워크숍이라며 집을 비웠던 날 혜진과 강원도에 있는 펜션에 갔던 사진까지 발견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은 제가 꿈꿔왔던 행복한 미래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연애 시절 그가 저에게 보여줬던 진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싶었습니다. 프로포즈할 때의 그 눈빛, 결혼을 준비하며 함께 웃던 순간들,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저를 속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마주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혜진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메시지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응답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남편과 아는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네, 몇 년 전부터 친구로 지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가 결혼한 걸 아는가라고 물었고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결혼했는지 몰랐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어요. 남편은 혜진에게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혜진과의 통화에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녀는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 가끔 만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다녔다고 했어요.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했지만 메시지와 사진은 그 이상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혜진이 누군데?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냥 옛날 친구야 라고 둘러댔어요. 저는 노트북에서 발견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여주며 추궁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확하자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가벼운 만남이었어. 너랑 결혼하기로 한 뒤로는 진지하게 만난 적 없어라고 했지만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연애 시절부터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대화는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땐 우리가 진지하지 않았잖아라며 변명했지만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우리가 진지하지 않았다니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약속한 그 시간이 진지하지 않았다면 대체 무엇이 진지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별거를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라며 붙잡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별거를 준비하면서 저는 연애 시절의 추억을 하나씩 되짚었어요. 그가 저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던 날, 그가 혜진과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텐데 왜 그는 저를 이렇게까지 속였을까 싶었어요. 원룸으로 이사하는 날 남편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별거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나왔어요. 이사하는 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원룸에 짐을 풀고 나니 텅 빈 공간이 오히려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흔적이 없는 곳에서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연애 시절부터 이어진 그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저를 속였고 그 사실이 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별거 첫날, 저는 원룸의 작은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결혼 전 그가 저에게 했던 수많은 약속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너만 사랑할게라는 말, 그 말은 과연 얼마나 진심이었을까 싶었어요. 남편은 몇 번 전화해 왔어요. 사과도 하고 다시 시작하자고도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혜진과의 관계가 결혼 전으로 끝났다고 했지만 메시지 기록은 결혼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보여줬어요. 그 사실이 저를 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별거 3개월째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메시지 캡처, 사진, 혜진과의 통화 녹음이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처음엔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는 과거의 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연애 시절부터 이어진 그의 배신은 결혼 생활의 뿌리를 흔들었고 저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길고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연애 시절의 일은 결혼 후와 상관없다며 변명했지만 법원은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인정했어요. 소송 기간 동안 저는 출판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일은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둥이었어요. 퇴근 후 원룸에 돌아오면 작은 공간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없는 공간에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되찾아갔어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연애 시절의 사진, 그가 선물해준 물건들,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모두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볼 용기는 없었지만 언젠가 마음이 정리되면 다시 열어볼 날이 올 거라 믿었어요. 이혼은 12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날 저는 법원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이어진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이혼 후 저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동네는 조용하고 공원이 가까워 산책하기 좋았어요. 저는 주말마다 공원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판사 동료들과의 모임도 잦아졌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점점 제 자신을 되찾아갔어요. 연애 시절부터 시작된 그의 배신은 제 인생의 큰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이어진 남편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저를 속였고 그 사실은 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발견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저는 그의 일상에 너무 관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게 오히려 서로의 거리를 벌린 원인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었어요. 잘못은 저를 속인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저는 작은 취미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산책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출판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고 동료들과의 대화는 제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어요. 가끔 과거를 떠올리며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서 가끔 연락이 와요. 그는 여전히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혜진과의 관계는 정말 끝났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아요. 이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예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 햇살 아래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과의 추억은 이제 희미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밟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나 자신을 만나며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